1582년 전국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미츠히데의 기습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아케치 미츠히데는 빠르게 수도 교토를 장악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탈출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동쪽에서 이에야스가 노부나가의 잔존 세력을 규합해 교토를 진격한다면 미츠히데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보다 더 큰 위협이 서쪽에서 도사리고 있었으니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간 출세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만큼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맡은 임무에서 항상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그는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띄어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이토 가문과의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함락하는 데 애를 먹고 있었던 이나바 산성의 공격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맡기자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빠른 시간 안에 성을 함락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활약 덕분에 사이토 가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시바타 카츠 이에와 함께 오다 노부나가가 가장 신뢰하는 가신이 됩니다. 노부나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군을 돌려 교토로 향했고 야마자키라는 곳에서 미치히데와 격돌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이렇게 빠르게 진군할지 몰랐던 미치히데는 히데요시의 4만 병력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15,000명밖에는 동원할 수 없었고 결국 전투에 패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부나가를 죽이고 쇼군이 됐지만 단 3일 만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교토를 장악한 히데요시는 라이벌이자 노부나가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었던 시바타 카츠이에와 결전을 벌여 승리했고 여세를 몰아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1만의 군을 동원해 마지막까지 그에게 저항하고 있었던 호조 가문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려 120년간 계속됐던 전란의 시대의 마침표를 찍고 전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고민이 있었는데 전국 통일과 함께 순식간에 실업자가 된 장수들을 방치한다면 그들의 불만이 언젠가는 자신을 향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미천한 출신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부지리로 일본을 통일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큰 업적을 쌓아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할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사를 쓴 예소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에 따르면 히데요시는 가신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명예와 부, 권력, 영화를 모두 얻었다. 하지만 내가 원대하고 거창한 어떤 과업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쌓은 권력과 영화는 과거 보잘것없던 때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하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에 안주하지 않고 대규모 해외 원정이라는 도박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편 북쪽에서는 건주 여진 출신인 아이신교로 누르하치가 세력을 기우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은 건주 여진, 해서 여진, 그리고 야인 여진이라는 세 개의 큰 부족으로 나뉘었는데 이 부족들은 다시 수많은 작은 부족으로 나뉘었습니다. 과거 금나라를 건국하면서 큰 위세를 떨쳤던 여진족이었지만 여러 부족으로 분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과 명나라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기 일쑤였고 여진족이 힘을 합치는 것을 경계했던 명나라는 여러 여진족 부족들이 서로 싸우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여진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570년 명나라의 이성량이 요동 총병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성량의 고조부는 조선 사람인 이영이었는데 이영은 조선에 있을 때 살인죄를 저질러 명나라로 도망간 인물이었습니다. 이성량은 용맹한 장군으로 명나라로 쳐들어온 10만 몽고 기병을 물리친 전공이 있어 명나라의 명장 척계광과 함께 남쪽엔 척계광, 북쪽엔 이성량이라는 의미의 남계 북이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성량의 아들이 이후 임진왜란 때 참전한 이여송이었습니다. 6만 대군을 이끌고 만주에 도착한 이성량은 꾸준히 세력을 넓히면서 명나라와 충돌을 일으켰던 왕고를 공격했습니다. 왕고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누르하치의 아버지 탁시와 할아버지 기호창가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왕고를 배신하고 이성량에게 토항했습니다. 탁시와 기호창가는 이성량에게 적극 협조했고 패주한 왕고는 1년 뒤 체포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15살이었던 누르하치는 이성량의 눈에 띄어 그의 휘하로 들어갔고 전장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성량이 누르하치를 각별하게 여긴 만큼 누르하치 또한 이성량을 따랐고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누르하치와 그의 부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고가 죽은 지 7년 뒤인 1583년 왕고의 아들 아데가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군을 일으켰습니다. 이성량은 누르하치의 아버지 탁시와 할아버지 기호창가를 아데에게 보내 항복을 권하게 했는데 아데는 항복하는 대신 이들을 인질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탁시와 기호창가가
이성량이 아대 병사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족이었던 건주 여진을 배신하고 명나라를 도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누르하치는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에 복수하기에는 자신의 힘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탄원서를 제출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항의했습니다. 이성량 또한 그것이 명백한 오살이었음을 인정해 사과의 의미로 누르하치에게 건주독 지휘사라는 관직을 내림과 동시에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피, 산삼, 진주 등의 무역권을 독점해 막대한 부를 쌓게 된 누르하치는 서서히 세력을 키워 주변 세력들을 하나씩 복속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르하치는 공공의 적이 돼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매번 그는 기지를 발휘해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89년 누르하치는 마침내 건주 여진을 통합하게 됩니다. 물론 누르하치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동기가 힘을 길러 명나라에 복수하기 위함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국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해외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나고야에 전초기지를 마련해 침공에 대비한 선박을 건조하고 물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귀족들은 히데요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하고 있었지만 히데요시의 야욕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낯선 왕국이나 외국 땅에서 수많은 고생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일본에서 자살하겠다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조선이 일본을 모르는 것만큼 일본 또한 조선에 대해 아는 지식이나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중국인들이 왜구를 볼 때마다 도망치기 바빴다는 보고를 듣고 명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었고 조선을 대마도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루이스 프로이스는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오랑캐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선인들은 이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잘 이겨냈다. 조선은 중국에 공물을 바치고 있음에도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을 두려워한다. 이 나라는 풍요에 쌀과 밀이 많이 난다. 과일로는 배와 호두, 무화과, 밤, 사과, 잣이 있으며 무한량의 꿀과 약간의 비단이 있다. 전 국토에 걸쳐서는 수많은 호랑이가 서식하며 이외 많은 동물이 있다. 그들이 만드는 수공예품은 완벽하고 마무리를 잘해 솜씨가 좋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조선에서 들여온 흰옷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세밀하고 섬세한 바느질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살갗이 희고 활기차며 대시까이고 힘이 아주 좋다. 터키 것만큼 작은 활과 화살에 매우 능숙한데 독을 바른 화살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들의 선박은 크고 견고하며 화약통과 화기를 사용하지만 그 외의 무기들은 별로 위력이 없다. 특히 칼은 짧고 수명도 길지 않다. 조선은 300명의 일본인을 제외하고는 절대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586년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신을 갖고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일본이 매번 사신을 조선에 보내는데 조선 사신은 오지 않으니 조선이 일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다치바나 야스히로를 보내 일본의 사신을 파견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야스히로는 반백에 50살 정도의 인물로 류성룡이 기록한 징비록에 따르며 행동거지가 매우 거만했다고 합니다. 야스히로는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창을 들고 길 양쪽에 들어선 조선인들을 보고 너희들의 창 자루가 매우 짧다면서 비웃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야스히로를 위해 예조판서가 잔치를 열었는데 야스히로가 자리 위에 후추를 흩뿌리자 기생과 악공이 서로 후추를 주우려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야스히로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나라는 망했다. 기강이 이미 무너졌으니 어찌 망하지 않기를 바라겠느냐. 하지만 조정에서는 바닷길을 모른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신 보내기를 거부했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온 야스히로를 보고 분노한 히데요시는 그와 그의 일가족을 죽였습니다. 1589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마도의 다이묘였던 소 요시토시와 승려 겐소를 조선에 보내 다시 한번 사신을 요청했습니다. 소 요시토시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선봉에 섰던 무장인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였고 장인의 영향을 받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대마도는 수입 대부분을 조선과의 무역에 의존했었기 때문에 소 요시토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징비록에서는 소 요시토시에 대해 나이가 어렸지만 날쌔고 용감하여 다른 외인들이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소 요시토시는 바닷길을 직접 안내하겠으니 사신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과거 외인이 노략질할 때 앞잡이 역할을 했던 조선인들을 잡아 바쳤습니다. 더 이상 사신을 보내지 않을 명분이 없어지자 조정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사신으로 황윤길과 김성희를 골랐고 이들은 요시토시와 함께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 중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대궐의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조가 자신이 중국의 왕 중에 누구와 닮았는지 묻자 김성일은 학문에서는 명군 요임금과 같지만 정치로 보자면 폭군 주황과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주황은 긴 중국사에서도 역대급으로 꼽히는 폭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신하들이 김성일의 발언을 좋게 포장해준 덕분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기 전 요시토시는 감사의 뜻으로 공작새 2마리와 조총을 바쳤는데 조총이 조선에 들어오기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넘어간 사신들은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히데요시가 마지막 남은 저항 세력이었다 호조 가문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히데요시를 만난 사신 일행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용모가 왜소하고 비루하였으며 얼굴빛이 검어 특이한 점이 없었지만 다만 눈빛이 반짝여서 사람을 쏘는 것 같았다. 사신을 마주한 히데요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어린아이가 히데요시의 옷에 오줌을 싸자 히데요시가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히데요시가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인 도요토미 츠루마치였는데 이듬해인 1591년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린 아들의 죽음이 히데요시가 조선 침공을 결심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설도 있습니다. 얼마 후 사절단은 선조에게 보내는 히데요시의 서신을 받게 됐는데 서신을 미리 읽어본 이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